read some of the coverage, and I guess my observation is one of the definitions of insanity is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and thinking you're going to get a different outcome. Gary Gensler's a hammer and everything looks like a nail. You know, just saying people need to register does not mean that what the law says is that these are securities. In fact, what we now have seen, at least in the Ripple case, is the judge in our case very clearly, succinctly said XRP is not a security, period. I want to pick up on that. 비트코인은 경고합니다. 지지부진하며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투더문 코인은 변함없이 경고할 것이고 앞으로도 경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리스크들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점점 제도권화돼가고 있으며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언급 그리고 매일 대두되는 뉴스들과 여러 유튜버 경제 인플루언서들의 예측까지 뒷받침되고 있으며 현재 매일매일이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은 투더문 코인과 보충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F 경제대공황 외에 SNL 위기라고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SNL은 저축과 대출을 해주는 기업의 조합인데 쉽게 설명해드리면 은행입니다. 이런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1000개나 파산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같은 대형 금융위기들은 역사 속에서 때때로 일어나곤 했는데 1929년부터 1933년 경제대공황, 1982년부터 1989년 SNL 위기, 1980년대 중남미 외채위기, 1989년부터 1993년 북유럽 삼국 위기, 1992년부터 2000년 일본 장기 불황, 1997년부터 1999년 아시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에 일어났던 서브프라임 리먼 브라더스 사태까지. 이때는 정말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고 은행들의 파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최악의 길고 긴 경기 침체였는데요. 경제적으로 악순환이 계속 발생되는 걸 축소재생산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여러모로 악순환이 반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 가격 또한 2008년 금융위기 발생 후 급격한 상승을 보였지만 금리 인하가 되는 회복기 동안 달러의 평가절하로 뒤에 더 상승했으니 경기 침체를 달가워할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물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을 어플로 주고받을 수 있는 비트코인이 시장을 보다 빠르게 잠식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무시 못할 요소인데요. 달러보다 비트코인이 매력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금보다는 더 가파른 상승세를 띄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하락 또한 다른 자산들 대비 보다 눈에 띄게 안정적으로 만원에서 9,800원, 9,600원 같은 하락이 아니라 만원, 12,000원, 8,000원, 6,000원, 다시 12,000원 이런 식의 등락폭이 큰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참지 못하고 포모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투더문 코인과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섰건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투더문 코인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도 좋지만 반등의 확률이 높은 알트코인 또한 분명히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알트코인을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과정과 기준이 있겠지만 SEC와의 관계, 이더리움에 기반되어 있는 탄탄한 펀더멘탈, 송금 코인의 대표주자라는 점에서 투더문 코인이 오늘 추천해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해당 기사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 리플 최고 법무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토리는 자사 X, 구 트위터를 통해 리플사가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는 민사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는데요. 알데로티에 따르면 리플사가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이번 재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합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근거로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뉴욕의 판결은 흔들림이 없으며 리플의 증권성을 명확히 부정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에 대한 민사 증권 소송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리플이 법적 리스크를 사실상 전부 털어내며 날아오를 채비를 마친 것 같습니다. SEC와 리플의 길었던 3년 6개월 만에 소송을 끝내기 일보 직전이며 총성 없는 전쟁이 거의 일단락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해 7월부터 리플 측이 일부 승소한 데에 이어 갈링아웃 또한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끝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고 다가오는 하반기에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며 생태계 성장이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리플은 현재도 37조 8,300원이란 어마무시한 금액으로 코인 시장 시총 8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2012년 태동한 해외 송금 솔루션 프로젝트로 현 최고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 슈워츠와 스텔라루멘 재단의 대표 제드 맥칼렙, 크리스 라슨이 힘을 합쳐 만들었는데요. 안데르센 호르비츠, 구글 벤처스 등 유명 벤처 캐피털로부터 900만 달러를 투자받은 뒤 사명을 오픈페이스에서 리플랩스로 변경했습니다. 2017년 금융기관들의 계좌들을 통합해 단일 리플 풀의 유동성으로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솔루션인 엑스래피드를 선보였으며 이듬해에는 이를 보조해줄 엑스커런트와 엑스비아를 출시해 스위프트에 비해 빠르고 쉬운 송금을 구현해내며 SEC와의 증권성 위반 명목의 고소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이더리움을 제치며 시총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의 송금 코인으로 사용 중인데요. 저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으로 양면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송금이라는 역할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고 충실히 하고 있으며 그만큼 수요가 꾸준히 있고 롱런한 코인인 만큼 밈코인 같은 반짝 코인은 아니라는 것에 이견은 없습니다. 일단 기술 경쟁력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현금 송금 수단 전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카드 그리고 요즘 일상생활에서 많이 널리 퍼져 있고 보급화되어 있는 페이팔, 삼성페이, 애플페이 외에도 KB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수많은 송금 수단이 생기면서 리플의 경쟁자도 많다는 소리도 듣고 있는데요. 페이팔의 생태계를 이미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애플, 삼성 같은 공룡기업이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면서 페이팔의 점유율 하락이 이슈화되었었는데요. 리플도 이런 점유율 높은 공룡기업이 코인 송금업에 들어왔을 때 이길 수 있는 몸집을 미리 키워놔야 전망이 밝아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가령 이더리움이 또는 미래 전망을 생각해보자면 바이낸스에서 송금 코인을 따로 만들어 나가는 개싸움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또한 리플의 전망이 밝아지려면 이런 수많은 송금 수단을 이기고 정점에 설 수 있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코인의 주류화, 이게 가장 크고 힘든 과제인데 이것에 대한 방어책을 이미 중앙화 코인이기 때문에 조지아 중앙은행에서도 리플을 잠재적 파트너로 선정 등 많은 행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아리송하기도 합니다.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코인이 중앙화를 진행하면서 몸집을 키워간다는 게 사실 저의 코인에 대한 전망과 반하지만 그것이 기성세대에 기대어 경쟁력을 갖추고 개싸움에서 우위를 다질 수 있는 거라는 건 확실하겠죠? CBDC가 성공한다면 탈중앙화 외치며 시작한 비트코인에게는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코인계에는 좋은 소식은 아닐 텐데 리플은 비트코인의 영향을 안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송금 수수료 시장의 참여업체와 같이 취급되어 배당주 같은 성격을 가진다면 메리트가 대단하며 투더문코인과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요?